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증 위험이 있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안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방역 패스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 이상 반응으로 피해 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역시 방역 패스 예외 범위로 인정됩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예외 대상에 임신부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임신한 주와 관계없이 방역 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되 다만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는 백신 접종 이전에 주치의와 상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아공 연구진이 오미크론 변이에 걸린 사람은 델타 변이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가 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고 델타 변이로부터 감염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와 더불어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아직 근본 치료제가 없는 파킨슨병 극복에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파킨슨병의 원인 물질을 공격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해 다국적 제약사에 1조 2천억 원대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도 재택 치료를 우선하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금까지 오미크론의 지역 확산을 우려해 오미크론 감염자는 무증상이나 경증이더라도 병원이나 격리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했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하자 오미크론 확진자의 재택 치료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중증으로 갈 위험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입원 입소하게 됩니다. 중수본은 재택치료 기간 중 동거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쓰고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국적 유행이 확산하며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시작됐다고 보고 사전 경고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805명으로 20일 만에 5,000명을 넘어섰다며 이는 하루 사이 1,700여 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세로 전환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동네 병원들의 코로나19 진료 참여 방안을 구체화해 이르면 21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이 발표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에 따르면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오미크론 대비 단계, 7,000명을 넘어서면 대응 단계로 나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 접종 6주 안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신고하고 피해 보상 신청을 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역시 방역 패스 예외 범위로 인정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방역 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는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 제도의 예외 대상에 임신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임신부는 12주 이내 등 주수와 관계없이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최근 확진 뒤 숨지거나 사산하는 등 위험 사례도 보고된 만큼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는 주치의와 건강 상태 등을 상담한 뒤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권고도 백신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초기에는 자연적 임신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 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델타 변이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높은 전파력에 환자가 급증하면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3차 접종 참여와 실내 활동 최소화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 중증화율은 델타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해외 동향과 국내 오미크론 감염 사례를 봤을 때 5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중증 위험이 델타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델타의 두세 배로 추정되는 큰 전파력은 부담입니다. 단시간에 환자 급증을 불러와 의료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1%대였던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은 이달 둘째 주 26%를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오미크론이 먼저 유입된 호남권 검출률이 59.2%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강원, 수도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호남, 경북, 강원권에서 지역사회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집단 사례를 통한 N차 전파 역시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변이 확산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번 주말이면 검출률 50%를 넘겨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확산세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3차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델타와 비교해 오미크론 감염을 막는 백신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3차 접종 이후 일정 기간 70에서 80%에 달하는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미크론 전파력을 고려하면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스크 착용이 힘든 환경일수록 오미크론 확산이 빨라질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모인다면 충분히 환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이동량이 많아지는 설 연휴도 오미크론 확산 고비로 꼽히는 만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선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용 점수와 보증 한도,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선지급금 500만 원에 대해서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확정 이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저금리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오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 자체가 위축돼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연일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5만 6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54% 늘며 코로나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8만 명에서 22만 명대로 뛰어 사상 최다를 기록했고 프랑스와 독일 신규 확진자 수도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남미와 아시아 일부 국가도 확진자 기록을 연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멕시코 보건당국은 하루 4만 9천여 명이 새로 감염돼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밝혔고 일본도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비상조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한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파동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끝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남아공 아프리카 보건연구소의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가 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고 델타 변이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지난 11월과 12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23명의 표본을 사용해서 연구한 결과 이전에 델타 변이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수 있는 반면 오미크론 변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델타 변이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들에게서 이런 특징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20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다시 5천 명대로 올라왔습니다. 방역 당국이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한 만큼 앞으로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였다가 20일 만에 다시 5천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분명히 오미크론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가 유행을 했을 당시에 12월 셋째 주에 그 유행의 정점에 도달했거든요. 네. 이후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매주 1,000명 가까이 감소를 했었는데 네. 이러한 감소세라면 지난주, 그러니까 1월 둘째 주에는 월, 화요일에는 2,000명대 초반, 그리고 평일 기준으로 수목금에는 3,000명대 초반까지 감소를 했어야 되는데 해당 주가 이전 주와 유사한 수준의 신규 확진자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1월 둘째 주에 실제로 오미크론이 지역사회에 크게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네. 신규 확진자 규모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데이터는 1월 둘째 주에 오미크론의 전국 평균 검출률이 26.7%입니다. 특히나 호남권,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80%에 도달하고 전남에도 71.4%까지 검출률이 크게 높아졌거든요. 예. 이외에도 뭐 경북이라든가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미크론의 영향이 분명히 신규 확진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지금 1월 셋째 주에는 오히려 더 검출률이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미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우점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이번 주말쯤 전국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중증 화율이 낮기는 해도 확진자 수 자체가 늘면 결국 위중증 환자도 다시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델타의 4분의 1 수준이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금보다 4배 정도 늘어나게 되면 위중증 환자의 절대 수치는 동일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경상 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지난 델타 유행 시에 최대 신규 확진자 규모가 7,000명대까지 보였거든요. 네. 만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3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면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델타 유행 정점 때와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보다 방역 강도를 더 강화하지 않으려면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만일의 경우에 봉쇄 수준의 방역 강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인적 피해를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되지 않으려면 실제로 우리가 감당 가능한 신규 확진자 규모,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최대 3만 명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상 계속 확산을 하게 되면 봉쇄 수준의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같은 흐름이면 앞서 정부가 밝혔던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7천 명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자가격리 기간이 줄고 진단검사법도 늘어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려면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 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다음 주 평일에는 7,000명을 넘어 8,000명대 중후반, 9,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예. 하루 신규 확진자 7,000명이 오미크론 대응 단계 기준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앵커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진단 부분에 있는데 기존의 진단 방법이 PCR 확진 방법에서 PCR과 신속 항원 검사를 병용하는 방법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 따라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보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빠르게 일선 지역별 의료기관에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보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지역별로 신속 항원 검사 가능 병원에 대한 지역별 안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신속 항원 검사 양성 시점, 그러니까 양성이 일단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바로 PCR 검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신속항원 검사 양성 반응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PCR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PCR 검사 양성 시점을 자가격리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종 PCR 확정 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준과 별도의 안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자가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게 되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7일 후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요건은 성립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실제로 격리 해제 후 3일까지는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방향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대면 근무라든가 아니면 접촉 최소화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방안들, 자가격리 후 방안들이 좀 나와야지 안 그러면 사회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보급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화이자가 자사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능을 보였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화이자가 이제 3건의 실험 결과를 언론 보도 자료로 발표를 했는데요. 예. 네. 기본적으로 그 팍스로비드의 핵심적인 성분이 니르마트렐비르라고 하는 분홍색 알약 2개거든요. 네. 이 부분이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수준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비단 또 하나는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델타와 베타 등 다른 주요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자 이제 단독으로 시행한 부분은 아니고 뉴욕 마운틴 사이나이 의과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한 부분인데 예. 이 오미크론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도 서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팍스로비드가 델타나 오미크론 등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그 이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약효가 있다니까 참 다행인데요. 자, 그런데 국내에서도 먹는 치료제가 도입됐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의 처방이 더디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우리가 확보한 물량이 도입되는 게 굉장히 초도 물량 자체가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방전이 나갈 수 있는 대상 그룹에 대한 요건을 상당히 좀 엄격하게 설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위험군 또는 면역 저하자가 대상이고 특히 임상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가 돼야지만 처방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병용 투약 시에 부작용을 나타내거나 팍스로비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 약 20여 가지를 복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처방 건수가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향후에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그리고 더불어서 도입 물량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 복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즉 처방건도 함께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아공 연구진이 백신 접종자 중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델타 변이에는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이 연구 결과가 맞다면 오미크론이 팬데믹의 끝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연구 결과에 대한 그 자체 데이터 분석 자체가 다소 조금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공 아프리카 보건연구소가 지난 11월과 12월에 오미크론 감염된 사람 23명에 대한 표본을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한 부분인데 네. 실제로 이 부분은 대상 표본 수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 급속히 우점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델타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는 반면에 실제로 델타가 빠르게 오미크론으로 치환됐기 때문에 오미크론 감염자 중에서는 다시 델타를 감염된 확률은 상당히 낮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분석 자체에 오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면역학적 관점으로 볼 때는 실제로는 상호 교차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연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 예외 사유 확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백신 이상 반응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까지는 방역 패스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예외 사유 확대 방침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또 예외 사유로 인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들려주시죠.
과거에 방역 당국에서 이 백신 패스를 적용할 때에는 실제로 미접종자들에 대한 감염 우려를 감소시키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예. 또 한편으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보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실제로 미접종자가 감염될 확률 이런 것들을 낮춰주려는 의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조만간 우전화가 되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감염 확률과 위중증화 진행의 우려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백신 패스, 방역 패스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외 사례 대상자의 규모를 입원 치료 경험자,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 입원 치료를 하신 분들로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입원 치료까지 받는 사람들보다는 백신 접종 이상 반응으로 다음 차수에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아니면 가능성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형평성 우려가 상당히 대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예. 기본적인 대전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미접종자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백신 패스 확대 적용 적용 예외 사유 확대는 맞지 않다라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 수장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등의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총연합회와 YTN사이언스가 공동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과 함께 데이터 전담부서 설립,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신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과학기술 분야 시스템 개편안 4가지는 모두 중요하다며 다 이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과학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로 영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는 이재명 후보를 시작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의 순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국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한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18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의 미국 내 클라우드 사업이 국가 안보 위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알리바바가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해 미국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와 중국 정부가 이에 접근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과에 따라 미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위험을 줄일 조처를 강제하거나 미국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 서비스를 성장의 두 번째 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을 들여왔고 2020년에는 90억 달러 수입을 올리며 50% 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간 18일 미국의 대형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 81조 9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 주식을 주당 95달러에 전액 현금 매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인수 발표 직전 블리자드 주가보다 거의 45% 높은 가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46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 합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통해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주도권 쟁탈전에 본격 가세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캔디 크러쉬 등 인기 게임들을 개발해 전 세계에서 4억 명에 육박하는 게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저 화산 폭발과 지진 해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가 화산재를 뒤집어서 온통 잿빛으로 변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통가 정부는 이번 재난으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처음으로 사상자 수를 밝혔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가의 노무카섬 해안 주택과 나무들이 두꺼운 화산재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쑥대밭이 된 모습입니다. 뉴질랜드 공군기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재난 이후 며칠 지났는데도 해양에는 짙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통가의 주요 항구는 평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화산 폭발 이후 화산재로 뒤덮여 시커멓게 변한 것으로 위성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녹지가 풍부했던 통가의 주택과 건물들은 화산 폭발 이후 마치 흑백 사진을 보는 듯 온통 잿빛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암흑천지가 된 통가는 주요 통신선이 아직 복구되지 않아 가족이나 친인척의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At the moment, we've had no contact at all with anyone from Tonga since before the tsunami had actually hit. 통가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화산 폭발 여파로 지금까지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처음으로 사상자를 발표했습니다. 화산에서 70km 떨어진 망고섬은 50여 명이 거주하는 주택 전부가 파괴됐고 포노이푸아 섬도 대부분의 주택이 무너졌다고 참상을 설명했습니다. 거처를 잃은 주민들은 여전히 대피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식수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The ash is proving quite problematic, not just for water and sanitation because Tonga collects its water from the roofs of households, but in terms of access for the aid from Australia and New Zealand. 앞으로 며칠 뒤 통신선이 복구될 경우 거대한 화산 폭발에 이어 최대 15m 높이의 지진 해일이 덮친 섬나라 통가의 참상은 더욱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예멘 반군이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시설을 공격한 뒤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87.85달러까지 올랐으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85.53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석유 시설에 대한 예멘 반군의 공격으로 공급 차질 우려를 키웠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까지 국제유가 전망치를 상향하고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흥미로운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바이오 위클리 시간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파킨슨병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1조 2천억 원대 기술 수출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파킨슨병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사망한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 링에서도 좀처럼 쓰러지지 않았던 그였지만 파킨슨병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파킨슨병은 떨림과 근육경직 등 운동장애를 일으키지만 아직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치료제 개발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우리뇌를 감싸는 일종의 보호막인 뇌혈관 장벽이 치료물질의 투과를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파킨슨병 치료물질을 뇌혈관 장벽을 뚫고 뇌 안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핵심은 두 개의 팔을 이용해 질병 원인 물질을 공격하는 이른바 이중항체에 있습니다. 이중항체는 한쪽 손에는 파킨슨병 원인 물질을 공격하는 치료 항체를, 다른 손에는 뇌혈관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항체를 장착했습니다. 그래파디 B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 IGF-1R 리셉터를 통해서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세포 안에서 분해되지 않고 다른 쪽 뇌 쪽으로 전달하는 그 수용체를 전달하는 트랜사이토시스 메커니즘으로 실은 개발된 어떤 플랫폼입니다. 원숭이 실험에서 이중항체를 이용하면 단독 항체보다 최대 13배까지 약물 전달률이 늘었습니다. 업체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다국적 제약사 사누피에 총 1조 2,700여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외 임상 일상은 국내 업체가 담당하며 임상 이상부터는 사노피가 맡을 계획인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5년에서 7년쯤 뒤 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흥미로운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바이오 위클리 시간입니다. 조금 전 국내 바이오 기업이 1조 2천억 원대 파킨슨병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리포트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 그리고 파킨슨병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한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훈 대표는 조금 뒤에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성규 기자. 파킨슨병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이 파킨슨병은 치매와 더불어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인데요. 이 리포트에서 언급한 무하마드 알리 외에도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였던 그 마이클 제이 폭스나 교황 바오르 2세도 이 병에 시달렸었죠. 예. 이 파킨슨병은 병에 걸리면은 이 떨림이나 근육 경직과 같은 운동 장애 증상이 발생하는데 우리 뇌에서 이 운동에 관여하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파괴되면 병이 발병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 이걸 도파민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네. 최근에는 도파민 가설 이외에도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응축이 돼서 축적이 되면은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국내 업체는 이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을 겨냥한 파킨슨병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한 거죠. 그렇군요. 알파시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응축되면 파킨슨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약을 직접 개발한 ABL 바이오의 이상훈 대표이사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파킨슨병과 알파시뉴클레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이 파킨슨병의 원래 기본적인 원리는 도파민 뉴런이 파괴돼서 그렇다. 그래서 도파민 치료제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뭐 치료 효과가 약간 미미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가설들이 쭉 나와서 이 뇌 안에 알파시누클린이라는 어떤 나쁜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이제 있겠죠. 응집된 단백질이 뇌 안에 축적이 되면 그 응집된 단백질이 여러 가지 다른 뉴런 세포에 전달해서 뉴런의 데미지를 나쁜 효과를 주고 결국은 파킨슨병을 유도한다. 라는 가설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설을 중심으로 알파시누클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파킨슨 환자들의 뮤테이션, 유전자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환자들이 실제로 알파시누클린의 지인에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단백질이 잘못됐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 환자가 그런 어떤 지인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어떤 임상적인 어떤 그 측정도죠. 그래서 이제 뭐 알파시누클린과 파킨슨병의 인과관계는 아직은 임상에서는 확인이 안 됐지만 마치 치매, 알츠하이머와 뭐 베타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와 타우 프로틴 이런 어떤 가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응집된 단백질이 뇌 안에서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파킨슨병의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뇌혈관 장벽이 있다고 하는데요. 뇌혈관 장벽이 무엇이고 또 이게 왜 치료를 어렵게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인간의 진화상으로 보면 그 브레인에 이제 BBB라는 어떤 아주 타이트한 장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바이러스의 침투라든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생긴 보호작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실제로 약물을 전달하다 보면 약물이 0.1%밖에 전달 안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개의 약을 투여를 하면 단백질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뇌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과연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들어가는 치료의 약품이 정말 효능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뇌장벽이라는 거는 실제로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거예요. 만리장성과 같은 커다란 장벽이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약물을 잘 전달할까라는 개념에서 실은 뭐 늘 이런 항체 치료제의 선두주자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로시의 자회사인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이미 10년 전에 이런 이중항체 테크닉을 쓰면 한쪽 팔에 BBB를 붙이고 약물을 조금 더 뇌로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워서 동물 실험을 쭉 했고 동물 실험에서는 충분히 BBB를 잘 통과하는 그런 어떤 성능이 밝혀진 거죠.
오늘 소개한 ABL 바이오사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면서 알파시누클레인을 공격하는 이중항체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 항체는 보통 Y 형태예요. 그럼 이제 Y 형태의 위에 부분이 항원이 붙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FAB라는 바인딩 사이트가 항원이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이렇게 백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FC 포션이에요. 근데 이제 이 끝에 부분에다가 이제 BBB 셔틀을 붙이는 뭐 로시 제넨텍은 트랜스페린, 저희는 IGF-1R 이런 걸 붙이는데 BBB 셔틀을 이렇게 붙이면 실은 한쪽 팔의 밑에 부분이 BBB에 이렇게 달라붙고 이게 실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보면 그 세포가 있고 BBB가 붙는 게 있으면 이렇게 붙은 다음에 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고 나면 뭔가 일어나야 돼. 보통은 들어가고 나서 이게 분해가 돼 버려요. 근데 이제 BBB 셔틀의 항체 공학의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테크닉이 뭐냐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분해가 되지 않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반대쪽으로 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용체를 통해서 엔도사이토시스, 세포 안으로 들어갔다가 분해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전달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트랜스사이토시스, 그러니까 세포 뇌 벽에서 다른 세포로 뇌벽으로 전달해 준다는 트랜스사이토시스란 말을 써요. 근데 요 안에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붙을 때 굉장히 잘 붙어야 되고요. 요 안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떨어질 때는 이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떨어져야 돼요. 이 이중항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단독 항체를 이용했을 때보다 이 약물 전달률이 더 높다는 건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현재까지 BBB 셔틀을 붙인 임상 데이터를 보면 단독 항체는 보통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0.1%가 들어가는데 임상에서는 5배 이상 또는 10배까지 증가가 되더라.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우스 실험에서는 한 5배, 래트에서는 한 7에서 8배, 원숭이에서는 10배에서 13배 정도 단독 항체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이 각 종별로 마우스, 래트, 원숭이, 그다음에 사람별로 요 발현하는 수용체 IGF-1R의 이 개수가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붙는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멍키에서는 저희가 한 10배, 13배 정도의 투과율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와 계약한 금액이 1조 2천여 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바이오 관련 국내 업체의 기술 수출로는 최고 수준인 것 같거든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1조 2천, 1조 3천 정도 정확하게 이제 한국 돈으로는 뭐 그 정도 레인지고요. 저희가 이제 계약금은 75 밀리언 US 달러니까는 한 900억 정도 현재 환율로. 그거 이제 뭐 저기 non refundable 돌려주지 않는 업프런트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계약은 이제 뭐 저희가 미국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 법률적인 프로세스 한 달 정도 거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판명이 되면 저희한테 바로 계약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전혀 이슈가 없고요. 단기 마일스톤이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계약서에 저희가 쓰진 않았어요. 근데 2022년도에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단기 마일스톤이 45 밀리언 US 달러. 그래서 대략 한 540억. 그러면 저희가 단기 마일스톤 플러스 계약금까지 포함하면 1,440억이에요. 그러면 한 1조 2천 되는 딜에 1,440억이면 한 12%, 13% 정도, 12% 이상이 되는 총 금액이 굉장히 오래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는 글로벌 빅파마가 보통 글로벌에서 잘 딜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저희처럼 업프런트 계약금과 단기 마일스톤이 많은 물질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가져갈 때 그만큼 많은 돈을 주고 가져갈 정도로 현재 밸류가 가치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단연코 요번 딜은 글로벌 수준의 빅딜이고, 그다음에 요 딜은 비임상 수준에서 일어난 딜이어서 훨씬 더 딜 가치가 크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어쨌든 비임상 딜로서는 뭐 단연코 어프런트 숄텀 마일스톤에서는 역대 최고의 딜이 아닐까. 네, 비임상 수준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큰 성과를 거둔 건데요. 이번 기술 수준의 핵심인 이중항체는 일종의 원천 기술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를 응용해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다른 뇌질환 치료제도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기술 검증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알파 시뉴크린을 붙여서 데이터가 좋은데 만약에 아밀로이드를 붙이면 어떠니? 그다음에 이제 뭐 멀크가 개발한 베이스라는 약이 있어요. BAC. 이것도 치매약이에요. 근데 이제 단독으로 아밀로이드나 베이스는 다 실패를 했는데 저희 이중항체 BBB에다가 붙여보면 물성도 좋고 결과도 BBB가 잘 통과하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아서 저희가 이제 뭐 현재 그 펩타이드까지 한 여러 개, 4개 이상을 붙여봤을 때 유니버셜하게 현재까지는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무궁무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에서부터 최종 FDA 승인까지 완주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중간 단계에서 기술 수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터프트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보스턴의 TUFTS, 터프트 대학이에요. 뭐 의대도 좋고 치대도 좋고, 근데 이런 데서 이제 한 10년마다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이 얼마가 들까라고 했을 때 10년 전에 한 1조가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2.5조가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5조 중에 1조 정도는 캐시가 1조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1.5조는 인건비 플러스 타임 한 10년 동안에 쭉 했을 때 그러면 한 2.5조. 근데 뭐 캐시만 뭐 조 단위가 든다 하면 대한민국 회사에 이제 과연 조 단위의 글로벌 임상을 의미 있는 임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 명이나 몇 개나 될까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계산을 해보시면 2022년도에 1,440억이 들어오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캐시까지 치면 한 2,100억 이상의 캐시를 확보를 합니다. 그럼 2,100억의 캐시는 임상 3상까지 갈 때 아직도 택도 없이 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어디 가서 설명을 했지만 신약 개발은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초등학교를 거쳐서 기초가 확실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가 돈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초등학교 위에 바로 고등학교를 가면 이거는 정말로 부작용이 많아요. 네, 지금 당장은 임상시험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해외 업체도 처음에는 기술 수출로 시작해서 기술력과 또 자금을 축적해서 직접 신약 개발에 나선 사례가 있죠. 대한민국의 바이오 자체가 돈도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저희처럼 이렇게 플랫폼을 한 2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정말 몇십조 단위의 제약회사로 성장한 회사. 뭐 도널드 트럼프가 코비드 걸렸을 때 항체 치료제를 맞았던 뉴욕의 리제너론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ADC로 유명한 시젠이라는 옛날에 시애틀 지네틱스. 그다음에 이중항체로 유명한 젠코, 젠맵 유럽 회사예요. 자, 이런 회사들이 물론 이전에는 뭐 제넨텍, 엠젠 이런 회사들이 처음에는 저희처럼 다 기술 이전을 글로벌 회사들한테 해서 라이센스비를 받고 그다음에 이게 한 10년이 지나면서 상대방 파트너 회사가 젠맥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거예요. 얀센이랑 한 10년 전에 이중항체 기술을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는데 그중에 2개가 단독항체 이중항체가 허가를 받기를 시작해서 로열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로열티가 나오면서 돈이 많이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그 돈으로 임상 개발을 2상, 3상까지 해서 현재는 대부분 시애틀 지네틱스, 위제너론, 뭐 젠코,
젠맵 이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허가를 받은 약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적하신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대한민국에서도 저희도 그렇고 임상을 지속적으로 까지 끝내야 되는데 저는 노하우, 인력, 재정적인 면 모든 것들이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결국은 플랫폼 회사가 제약회사로 가는 과정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을 거쳐야 되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과정이 없이는 신약 개발이 그렇게 뭐 몇 단계 바로 점프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로열티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개발부터 생산까지 직접 해내고 그 성과를 우리가 누리려면 몇 단계 밟아 나가야 할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이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도 최적의 살균 동선을 찾아 스스로 소독할 수 있는 스마트 방역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실내 공간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 분포를 분석해 최적의 살균 동선을 찾는 AI 기반 스마트 방역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방역 로봇은 UVC 살균 램프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살균한 공기를 분사하는 방식을 적용해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도 바이러스 지도에 따라 자율주행하면서 방역 작업을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철강 찌꺼기에서 희귀 광물인 히토류를 8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단백질 흡착제를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권인찬 교수팀은 히토류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과 재사용이 가능한 단백질을 섞어 용매 없이도 히토류를 회수할 수 있는 단백질 흡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흡착제로 실험한 결과 히토류와 일반 금속이 들어있는 혼합물에서는 비히토류는 거의 회수되지 않고 히토류만 90% 이상 회수됐으며 산업 폐기물인 철강 찌꺼기에 존재하는 히토류 15종도 80% 이상 회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폭발 위험성이 없고 유독가스도 덜 배출하는 고성능 리튬 전고체 전지의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류승호 박사팀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소재와 합성 공정을 최적화해 액체 전해질과 비슷한 이온 전도도를 가진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고체 전해질이 리튬 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액체 전해질과 비슷한 이온 전도도를 보였으며 유독가스인 황화수소 가스 발생도 기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대비 70%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일대에 쓰나미를 일으킨 통가 해저 화산 분화의 위력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500배 이상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팀은 이번 통가의 해저 화산 분화 위력이 TNT 폭약 기준 10메가톤 내외라며 이는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500배 이상 강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이번 분화가 다른 대규모 화산 분화처럼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으며 통가의 해저 화산에서 가까운 시일 대규모 분화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이 방역 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입원한 분들도 방역 패스 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방역 패스는 방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